작년에 7%대로 발전을 했고 올해 목표가 이제 8%니까 8% 너무 야심차게 얘기인데요. 그거는 공식적인 목표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더블 지짓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자, 제가 오늘은 JW 메리어트 호텔에 왔습니다. 지인 만나 또 뵈려고 여기 왔는데, 자, JW 메리어트 호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미국 호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기도 있지만 미국 국기, 베트남 국기가 같이 이제 걸려있고요. 여기가 조금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입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저 높은 건물, 저게 이제 경남 랜드마크 타워 72인데 저게 산호 시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약간 신시가지 외곽 쪽에 메리어트 호텔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고급 하노이 시내 호텔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고위 정치 관계자들이나 이제 빅 비즈니스맨들이 오시면 주로 이 메리어트 호텔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분들은 주로 이런 호텔에 많이 머물고, 유럽 분들은 호황티엔 주변에 약간 유럽풍 스타일의 호텔에 많이 머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비즈니스맨 중심으로 많이, 특히 미국 분들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 뭐 럭셔리 호텔이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바나 뭐 이런 것도 엄청 고급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손님들 모시고 왔을 때는 여기 오시면 괜찮은 호텔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Cảm ơn. Dạ, có tô xe. Quán cà phê ở đâu? Cà phê trước. Dạ, bên này. 오케이. Dạ, rồi. 가만 치. 이쪽이 이제 호텔 묵는 로비 방향인 것 같고요. 라운지 카페 이쪽으로 됐으니까 안내 받은 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호수를 같이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전에 와봤는데 전에는 밤에 와봐가지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낮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라운지 카페 있습니다. 모던하면서 럭셔리하게 풍경 좋게 딱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되는. 어이구, 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그런 걸 또 갖고 다니시고. 네? 이거 이제 갖고 다니죠, 제가. 앉으시죠. 네. 야, 일찍 오셨어요? 그럼요.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러세요? 지하철 지금 사람들 궁금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도대체 지하철이 물론 메트로지만 그게 뭐 여기 도심 교통에는 어떻게 삶에는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미칠 건지, 그게 뭐 오토바이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예, 오토바이를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베트남이 곧 이제 도시전철 거의 이제 한 54조, 거의 60조짜리 사업이 곧 런칭을 해요. 56조구나. 왜냐면 금액 자체가 한 40억 불 정도짜리 이제 사업이 런칭이 되면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들은 전철이 아마 촘촘하게 깔릴 거예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그러면은 이제 대중교통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11월에 이제 북남 고속철도 673억 불짜리 거의 뭐 94억 원 넘는 메가 프로젝트가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계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동남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그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베트남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메트로가 됐던 뭐 남북 고속철도가 됐든 간에 교통 인프라는 이제 방향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이제 빠르게 이제 전개하겠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전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집에서 전철까지 가야 되고 전철에서 직장이 가까운 역에 내려서 거기서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 이제 역세권이라는 게 많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베트남은 아직도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제한을 해야 될 거고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고 도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오토바이나 이 이용들이 좀 제한돼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베트남 분위기, 하노이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수치상으로 굉장히 좋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거시경제, 특히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한 거시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실물경제, 미시경제는 아직도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7%대로 발전을 했고, 올해 목표가 이제 8%니까. 8% 너무 야심차게 얘기던데요? 그거는 공식적인 목표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더블 지짓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하여튼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잡고 있는데 그거 달성은 수치적으로는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정세겠죠.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전쟁도 소강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한다 그러면은 뭐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2023년 말하고 2024년 초에도 베트남이 큰 문제만 없다면 7%는 무난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턱걸이로 거의 한 7% 정도 발전한 것 같고, 그리고 올해도 미중 분쟁이라든가 경제 때문에 해서 계속해서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려면 어떤 나라는 그걸 대체해 나갈 건데 그 대체해 나가는 나라의 핵심에 베트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없다면 베트남이 지금 세계 공장 포스트 차이나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7%대 성장 달성한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어려운 미중 간의 상황이 오히려 베트남 이득이 되니까 또 그런 요소도 작용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그럴 것 같고요. 이상하게 환경 자체가. 일단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순서로만 보면은 미국 흑자 순위가 3위잖아요. 중국, 멕시코 다음 베트남일 정도로 지금 베트남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보편 관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근데 베트남의 정치인들이나 주요 그 리더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어려운 그런 그 무역 구도를 만들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베트남에 우리 한국 기업이 10,000개 이상 진출을 했으니까 그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이 제조업이고, 제조업도 수출 지향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기회 요소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이제 임기 초반에 그런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본다면은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또 이제 그 코참 회장으로서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뭐 의미를 좀 부여하신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2022년 말에 회장 진출 선거에 나가면서 했던 모든 공약을 어쨌든 임기 초기에 다 맞출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제 기업 성장 지원 센터가 이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거기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보람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대정부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지난 2년 동안 대정부 활동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차 나왔어요. 아, 이게 뭐 엄청나게 예쁘게 나와요, 지금 차가.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렌지 주스죠? 네. 오렌지 주스도 딱 예쁘게. 메리어트 호텔이니까. 커피도 아주 그냥 1, 2커피인가 보네요. 잔이 1, 2로 돼 있네. 그러면 커피는 이태리 1, 2커피에다가 카트까지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
공적인 그 역할은 회장 임기를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런 부담은 일단 더 하시는 상황에서 회장님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에 이제 좀 더 매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올해는? 네, 제가 2년 동안 행사 건수만 거의 700건에 가까울 정도로 365일 뛰어왔기 때문에 행사가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끝없이 해야 되고 또 안 하려고 그러면은 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의지와 또 노력의 여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년 동안 코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커리어 하이죠. 이제 사무국장 11년에 부회장 6년 그리고 이제 회장 임기 2년 했으니까 그 정도면 제 거의 뭐 그 사업 인생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거의 코참이랑 같이 해왔고 제가 열심히 하면서 또 코참에 또 예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코참 사무국장 시작할 때는 예산이 거의 제로였는데 회장이 취임할 때 한 100억 돈 가까이를 전임 회장님들이 부지런히 또 절약하셔가지고 저희는 전통이 회장이 코참 회비를 거의 전혀 쓰지를 않아요. 출장도 자기 돈으로 하고 자비로. 웬만한 행사도 이렇게 작은 행사들은 다 자비로 뭐 항공비, 숙박비 할 거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100% 공적인 일도 다 자비로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6, 7억이 많아 보이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모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저도 제 임기 중에 물려받은 예산보다는 거의 20% 이상을 더 쌓아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이제 누가 하더라도 그런 전통이 잘 이어지고 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또 코참이라는 단체가 또 장으로서 맡게 되는 그런 영광들이 많거든요. 대통령님도 뵐 수 있고 총리 장관님 혹은 베트남의 주요 정부 인사들하고의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하는 영광인 만큼 또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나 이제 향후는 개인적인 사업적인 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뭐 어차피 메인은 비즈니스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더 크게 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코참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좀 소원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좀 소원하고 회사 발전에도 약간 소원한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작년 말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신규로 오픈하는 법인들도 있고 기존 법인들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새로 오픈하는 업종들이 뭔데요? 법인이 만드시지 않는데요? 저희가 일단 메인으로 하는 산업이 이제 베트남의 산업단지 물류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들인데 그저께 이제 하노이시에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이제 저희가 인허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 토지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스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올해는 이제 토지 보상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그리고 또 분양하는 거를 준비하는 그런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산업공단 조성해서 저기 분양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또 엄청난 빅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또 한국 기업들도 많이 계속 진출을 할 테니까 뭐 한국 기업만 상대하는 건 아니시죠? 이게? 물론입니다. 예. 물론 한국 기업들이 제일 가깝긴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베트남 로컬 기업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1차로 분양하는 거는 이제 물류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은 이제 풀필먼트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의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센터들을 이제 먼저 분양을 하게 돼서 그런 쪽에서 먼저 LOI 요청이나 합작하지 부지에 대한 먼저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종종 연락 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하노이에서 시청에서 한 15km 정도 남단에 있어요. 고속도로변에.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딱 만 30년이 됐어요. 95년에 창업해서 2025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업 시작한 지 오래 안 돼서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져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서 한번 크게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인허가 끝나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순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굉장히 놀랬죠. 이런 외환 시장이 97년 못지않게 많이 유동을 쳤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 단일화해서 이제 다양한 유통과 뭐 F&B와 이제 정말 10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해서 올인한 게 2019년인데 2020년에 코비드 19이 터진 거예요. 사업을 하는 30년 동안 매 11년마다 큰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래도 이제 운 좋게 잘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30년 법인을 수십 개를 열고 닫고 하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노하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현재 진출한 기업 중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새로 진출할 회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런 데들 지금까지 코참 통해서 지원한 거 못지않게 열심히 지원하면서 활동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원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재인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또 외국인은 또 극소수고 그 중에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제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원을 이제 중재원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재 요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국제 다양한 그런 중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고 정확하고 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또 봉사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